예를 들어서 전세 4억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금 만료된다면 8억대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럼 4억의 차익만큼 월세로 전환시켜 줄 것이냐? 아니라면은 내가 이 수준에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할 것인가? 이 움직임이 내년 2월 달에서 4월 달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무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엔 아포유 이종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좀 여쭙고 싶어요. 거래는 없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가 이제 계속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인과 매도인 어떤 좀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매도인의 성격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매도인의 성격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혹은 또한 실수요자, 네. 실거주자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물을 거의 다 대부분 다 걷어들이는 분위기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만료로 인해서 지금 팔아야 되는 물량, 그렇죠. 네. 이러한 물량들이 좀 약간 상당히 고민에 빠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를 낮춰야 되는데 호가를 갖다가 지금 낮춰도 거래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면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면적대는 소형 평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8, 19, 20평형에 해당되는 5구 스퀘어미터 미만의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그 소형 평형 물량들은 지금 거래를 낮춰도 지금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다주택자들, 지금 2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 차기 정권에서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매물을 갖다가 걷어들이고 있는 입장이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급등을 했어요. 거기다 호가를 갖다가 아니 이 실거래가 네이버에서 확인해 보더라도 이 실거래가와 호가 간의 지금 차이가 아니 맞아요. 너무 커요. 지금 기존에 최고가가 11억이었는데 호가는 최저 수준이 12억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지금 선뜻 매수장으로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걷어들이고 있기도 하지만 또 보유세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되게 그렇죠. 좀 답답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지금 네네.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좀 고가의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시뮬레이션을 마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 이미 내가 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종부세를 갖다 3천만 원 이상 내보신 분들은 아 내년에 더 높아진다는데 하고 세무 상담을 갖다 이미 마치셨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금책을 갖다가 대비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또 됐고 또 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금리와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는 의외로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참여정부 말기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시점에는 계속 주택 가격이 함께 폭등해가는 시점이었고요. 반대로 또한 그 지난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또한 금리가 2%대까지 낮아졌는데도 같이 하락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란 것보다는 수급을이란 걸 갖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내가 전세를 갖다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분들이 지금 주거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이 불안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내년 7월 달부터 2+2를 갖다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 중에서 2년 그리고 추가 2년 계약계획 시청구권을 쓰는 물량들이 종료되는 내년 7월 달쯤에 이분들은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보통은 우리가 딱 내가 계약 기간이 종료됐어? 이 시점부터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한 움직이죠. 3, 4개월 혹은 길게는 5, 6개월 전부터 움직이신다는 거죠. 네네. 그럼 내년 이 타이밍이 2, 3월 달에 이분들이 움직이긴 움직이셔야 그렇죠. 돼요.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혹시 지금 이분들이 전세가 수준은 거의 2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4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 4억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금 만료된다면 8억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2배네. 그럼 4억의 차익만큼 월세로 전환시켜 줄 것이냐? 거의 다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니까요. 네네. 아니라면은 내가 이 수준에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할 것인가? 이 움직임이 내년 2월 달에서 3월 달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뭐 집값 하락이나 또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무주택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님 보시기에 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거는 답변드리기가 너무 네네. 정치적 변수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 대선을 두고 두 후보 간의 네네. 공약이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 이거는 종부세 가지고는 안 돼. 국토보유세로 만들어서 네. 개편해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과세를 강화시킬 거야라는 주장을 하시는 후보가 계시고 한쪽에서는 지금 종부세 완화시키고 양도세도 완화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후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아마도 지금 좀 시장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이 과도한 네네. 세금에 대해서 야 차기 정부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어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심리. 억지로 네. 버티신 분들이 급매물들이 조금 출현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강화된다고 한다면. 네네. 근데 하지만 이 정책이 강화된다는 거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세금을 갖다 더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이 늘어난 세금은 결국 조세의 정가 및 귀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귀착이 됩니다. 이게 임대인의 몫으로 귀착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의 몫으로도 귀착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주거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주거비가 점차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이게 장기적 효과를 가지기는 극히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좀 바꾸어 보겠다. 네. 종부세도 낮추고 양도세도 낮춰주겠다라는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다주택자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버텨왔던 물량들이 조금씩은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 완화를 갖다가 주장하시는 후보님께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라는 표현을 살짝 쓰셨어요. 그럼 일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게 언제까지일지는 아직 타이밍을 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시 또 강화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매도해야겠다는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하락으로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일단 최대한 급등을 막고 일단 좀 보합 수준에서 물량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 정책이 좀 장기적인 국면을 갖다 맞아가게 된다면은 다시 서울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지금 급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는 좀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정책에만 영향 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또 아니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또 봤잖아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정책적인 효과는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시장이 급하게 위축되는 부분을 보였다가 네네. 갑자기 거래량이 몰리면서 또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입주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물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 물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물량이 많아지는 시장은 급격하게 안정되거든요. 전세 시장도 그렇고 월세 시장도 그렇고 매매 시장도 그렇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2018년 12월 달에 헬리오시티가 네네. 입주를 했습니다. 12월 31일에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19년 초라고 네. 봐야 네네. 되는데요. 이 시기
워낙에 큰 단지였어요. 워낙 크니까. 9,520세대의 물량이 거의 한꺼번에 만세대 입주를 가까운. 갖다 시작하다 보니까 음. 이 시기에는 입주를 하기 무려 3, 4개월 전부터 전세 시장이 안정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 잠실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송파구로 시작된 게 강남구까지 전이가 됐었죠.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도 안정되고 매매 시장도 안정되고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기간, 그 입주 기간이 딱 지나자마자 가격이 급회복하면서 시장을 갖다가 가격대를 맞춰갔던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꾸준한 입주 물량이 나타나 준다면은 네. 사실상 주택 가격은 자연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2023년 이후에 또 뭐 둔촌주공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입주 예정이 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큰 곳이고 또 그때 이제 또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난다면 주택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안정이 되거나 뭐 그런 게 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둔촌주공은 네. 조합원 수만 6,000세대 네. 가깝고요. 12,000세대입니다. 12,000세대. 9,500세대 가지고 시장에 그만큼 커다란 파괴력을 줬는데 12,000세대는 뭐 말할 나이가 없죠. 분명히 시장의 파급력은 강할 겁니다. 일단 이 파급력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선 당장 6,000세대의 조합원들이 이주를 갖다가 둔촌주공으로 들어오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둔촌주공에서 임대차 물량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도 입주가 시작될 거고요. 그 말은 바로 지금 현재 그 둔촌주공의 과거 조합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지역에 전세가를 올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매매가를 올리고 전세가를 올렸던.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택들이 다시 둔촌주공으로 빠지면서 그 주변 지역까지 그 빈집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전세가 안정과 매매가 안정을 갖다 이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과거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만큼 파괴력을 네네.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조정은 어느 정도 나타날 테지만 어쩌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만큼 파괴력은 못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 당시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시점에서는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같이 있었구나. 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같이 풍부한 상태에서 네. 입주 물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파괴력을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내후년의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그 당시엔 경기권의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년부터 네네. 그리고 둔촌주공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또 상승세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갖다가 나는 안 할 거야. 둔촌주공 입주할 때 매수할 거야 라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